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어제로 종료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치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과 함께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결국 어제까지도 강경화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오후 2시에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뭐 한미의 정상도 좀 코앞으로 다가와 있고 어떤 이런 외교 현안들 때문에 이번 임명을 좀 강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원칙적으로 이제 장관 청문회가 시작된 건 2006년도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통과되기도 하고 낙마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말하자면 국회가 청문회를 하고 보고서를 채택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권한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국회가 거부하는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의지가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미 관계가 굉장히 그동안에 국정 공백이 길었기 때문에 빨리 한번 그 굳건한 동맹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차원이고 또 이번 달 28일 어차피 미국을 대통령이 가셔야 되는데 장관을 승인된 장관을 데리고 가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싶고 또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역대의 외교부 장관이나 또 외교 전문가들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해서 많은 또 유엔 사무총장 했던 반기문 전 총장까지 말하자면 현재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역량이 앞으로 한국 외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여론, 또 국민 일반에서도 그렇게 여론이 나쁜 편은 아니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그다지 그렇게 실망스럽지는 않은 후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속보 보셨듯이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이 내용이 나왔는데 야당은 임명 시 향후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대치 국면으로 이어질 경우에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추경 그리고 정부 조직법 개편안 처리도 좀 장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정부 조직하고 추경 이건 다른 정부 조직법은 큰 쟁점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 여당에서 정부 여당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던 미래창조과학부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했고 또 이 급작스러운 탄핵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했기 때문에 그 시간적 문제 때문에 큰 이견이 없는데 이제 그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추경 문제는 사실 이건 청문회 별도로 큰 이견이 있습니다. 우선에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는 것이 역대 대통령이 줄곧 이 추가 경정 예산을 쓰고 싶어 하죠. 이 돈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쓰고 싶은 데가 많은 것이고 또 공약 사업도 있고 또 사실 인기도 관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2007년,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국가재정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 추가 경정 예산안을 쓸 수 있는 조건을 엄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연도에 이걸 실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10년 이후에 이게 추가 경정 예산 조건에 맞느냐,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여기에는 전쟁과 어떤 재난 그리고 대량 실업 같은 이런 쟁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이 여야가 입장이 조금 다르고 방법론이 좀 다릅니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건 똑같습니다만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는 것은 한 차례 어떤 큰 마중물을 부음으로써 경제가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 일자리 예산 지금 공공기관 일자리, 공공일자리 같은 것은 이건 매년 아주 그 기하급수적으로 그 급여라 또 연금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재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여야가 방법론상의 이견을 해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 청문회를 뭐 보이콧한다고 해도 사실은 뭐 큰 야당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야당으로서 지금 사실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뭐 장애로 가자니까 지금 이 민주화된 이 세상에서 이전에 전두환 정부 때는 뭐 의석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야당 의원에 대한 협박, 탄압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한테 도움을 얻어야겠다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이야 의석수나 뭐나 야당이 뜻만 모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는 일이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야당도 좀 난감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청문회를 보이콧하면은 정말 국정 발목 잡기라는 여론만 오히려 역공만 받을 수가 있고 오히려 그 청문회를 통해서 이 장관 후보자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통해서 또 문재인 장관이 추진하던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은 이런 대안이 있는데 이 대안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해서 국민들한테 생중계로 알려지는 것이 낫지 그걸 무조건 보이콧하면 오히려 중요한 공세 포인트를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전면전이다 뭐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블러핑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실익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감정의 골은 깊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 사실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이거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요. 뭐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몇 차례 기다리다가 임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예상된 수순인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여야가 또 정부와 야당이 대통령과 야당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고 서로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하는 이런 없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요. 근데 조금 전에 김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한 또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경화 장관 후보자는 강경화 장관 후보자 개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했던 5대 기준을 어쨌든 어겼거든요. 이게 야당이 발목 잡기 한 게 아니라 후보자의 빈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일이고 그랬을 경우에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진솔하게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이 나왔을 텐데 이게 아니라 여론이 높다. 그다음에 청문회라는 것은 그건 뭐 그냥 참고인일 뿐이다. 또는 그 반기문 총장을 비롯해서 10명의 장관이 찬성했다. 이거는 여론에서 이야기하고 여론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것이지 정부나 대통령이나 여당이 이걸 근거로 야당을 압박할 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청문회라는 것은 이건 야당의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에서 당연히 하는 일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화법이랄까 논리랄까 이 문제를 이 대치 국면을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좀 좁혀나가고 서로 양해를 구하고 서로 체면을 살리는 출구 전략은 뭐 어떻게 좀 보시는 거예요? 지금 어쨌건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진솔하게 이제 다시 협조를 구해야죠. 사실은 5대 기준을 채웠고 그 5대 기준에 장관 후보자들이 일정 부분 못 미친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정말 민망하고 죄송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급박하고 또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자 외교 그동안 사실 양자 외교 중심이었는데 이번에 유엔에서 3명의 유엔 사무총장한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뭐 그런 우리 유엔 외교의 큰 자산이니만큼 이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해달라라고 대통령이 진솔하게 한번 협조를 구하는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야당으로서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장애로 나갈 수도 없고요. 청문회를 올 보이콧 해봐야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으로 하여금 다시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추경과 정부조직법은 이건 뭐 그 원래 정책적인 입장 차이 있는 부분은 그건 청문회 문제와 관계없이 좁혀질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예정대로 좀 해서 빨리 진전하자고 또 협력을 구하고 쟁점은 쟁점대로 다시 살펴서 서로 의견을 좁혀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왕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죠. 네,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강경화 후보자를 이제 임명할 것으로 보이면서 그야말로 뭐 지금 정부와 야당이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면 출구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방금 우리 최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조금 더 특히 여당, 또 민주당이 야당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어차피 여소된 지형 속에 있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야당의 협조를 더 구하는 것이 일차적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권 초기에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실한 부분을 우리도 인정한다. 그러나 다음번 그야말로 이번 강요 인선 이후의 부분은 보다 철저하게 하겠다라든지 보다 상세하게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겠다든지 또 사실은 제도적 시스템도 미국식으로 간다라면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누구를 뽑으면 그걸 검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실할 수밖에 없는 내용적인 온정주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선정하기 전에 이미 일정하게 후보군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그 후보군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은 거의 다 된 상태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또 대통령도 결국 미국도 이제 청문회 전에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은 험결이 좀 있지만 양해해 달라는 그런 아주 성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야당도 아주 힘들게 어떤 청문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청문회 안 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부분은 험결이 없다. 심지어는 어떤 그 청문 내용들을 보면 청문회를 1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또 의원들도 좀 고민해야 될 것이 19대에 청문회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개정 법률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도 정리 안 됐습니다. 지금도 청문회에서 위정했을 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강화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또 계속 같은 질문을 계속해요.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청문 대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들조차도 평가 대상이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생각만큼 그렇게 격렬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또 김현미 인사청문회 때 오전에는 보이콧했지만 오후에 들어오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높이 살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야당의 말하자면 정당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갈 곳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초창기에 제대로 된 송곳 같은 질문을 하고 뭐 보고서는 채택할 수는 없는 대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이렇게 좀 초기에는 부족하더라도 나이스하게 하고 또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것을 마치 어떤 뭐 치킨 게임 하듯이 하기보다는 예. 감사하게 생각한다. 더 많이 신랄하게 질타해달라. 이런 스탠스를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좋은 방법을 어쨌든 강론적으로 연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청와대 인사 검증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진 사퇴를 했는데 지금 이런 검증 부실의 불통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역대 정부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을 하는 최종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경우는 뭐 아마 정부 여당 내 청와대 내부에서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 낙마의 사례를 상당히 반면교사로 삼아서 아마 좀 더 시스템을 쇄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뭐 일단은 책임상은 조국 수석이 일본에 엄정한 검증을 했느냐에 대한 책임론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뭐 물러나란 말은 있지만 사실 그렇게 책임지라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당장 1개월도 안 된 수석을 책임지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여러 상황이 있는데 뭐 사과하라는 표현이 근데 이게 문제가 민정수석이 국회에 와서 사과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을 잘 안 했어요 그동안에. 이건 뭐 보수당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게 여당과 여야 간의 신경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아마 직간접적인 어떤 민정수석으로서는 또 민정수석실로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그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다짐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 이제 여당에서 이제 민정수석 책임이냐 이게 근데 복수의 후보를 추천을 했으면은 복수의 후보가 대통령을 검토해보라고 했으면 아마 다양한 그 중에 좀 나은 분들 그 중에 도덕적 흠결이라든가 이렇게 좀 적었던 분들을 선택해줄 가능성이 높지만 뭐 여당 내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복수로 검토하라고 했다기보다는 안경환 장관 후보자 한 사람만 검토하라고 해놓으니까 생긴 뭐 예정된 재앙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문제는 어쨌거나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대목이고 예. 청와대 내부에서 한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따져야 되고 지금도 그 과정 중이겠습니다만 이 검증팀 여러 가지 검증 방식에 대한 강화 방안을 상환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항상 그 인사 리스트에 단수를 가지고 하다가 사고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항상 복수에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래서 조국 수석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증과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찌됐든 안경환 법무부 후보자가 낙마를 하면서 이제 남은 장관 후보자가 이제 3명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좀 청와대 인선이 좀 늦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과거에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또 앞선 그 탄핵 국민의 공백이 길어서 빨리 메꿔야 된다는 좀 조급심이 없지 않아 있고요. 예. 또 경제나 외교가 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정부 같으면은 사실은 인수위나 말하자면 집권 기간 동안 최소한 2개월의 검증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1개월을 지났는데 조금 마음을 차분히 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흠결이 없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흠결이 없는 후보를 찾는 게 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의 어떤 단점 중에 하나는 흠결이 있는 후보를 바쁘게 한다고 올리면 직무 장악력이 없습니다. 밑에서 보더라도 특히 법무부 장관은 더 그렇습니다. 이러면 개혁을 해야 되고 검찰 개혁을 하고 법무부 개혁을 해야 되는데 흠결이 많은 후보가 됐을 때는 장악력이 없으면 결국 그 개혁은 물 건너 가는 거거든요. 한 1개월이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국민 전체가 저 사람 중립적일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도 대법관이나 FBI 국장이나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청문을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대신에 다른 장관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빨리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면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인사 검증 기간이 토탈 한 3, 4개월 이상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은 바쁘시겠지만 차관 중심으로 가되 정부조직법 통과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제대로 된 후보를 여유 있게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초창기에 개혁 드라이브를 하는데 사실은 후보들은 누더기로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 있을 텐데 과연 이 정부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실제로 장관이 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초기에 어떤 발생됐을 때 그것이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전체가 다 헝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급성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 초반까지만 해도 신선하다, 파격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곤 했었는데 지금은 인사 실패다, 코드 인사다 이런 비판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평가 또 개선점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예, 이제 인사가 만사라 그랬습니다. 예. 사실 인사 하나가 이게 처음에는 신선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가 점점 이제 뜻밖의 사실 야당도 예상하지 못했고 야당도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크게 뭐 이렇게 공세를 펴야 될 것이라고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강경화 장관 임명이 되더라도 지금 남은 교육부 총리, 노동부 장관 이 문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검증 기간이 충분히 않아서 이제 그랬던 것이고 그건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보통 미국의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우리나라도 보통 인수위 기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70일, 80일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은 대통령이 내세운 높은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채우지 못했다라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지만 또 시간상의 한계라는 또 충분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균형을 잡아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대목이 이상하게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은 양해를 구하는 선에서 거쳤고 비서실장과 여당에서는 막 구구절절 이렇게 사과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건 인사권자인 대통령자는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이제 야당의 반발을 계속 불러오고 예.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저는 볼 때 인사 문제는 사실 좀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격을 충분히 따져달라 이렇게 여당이 호소할 수도 있고 한데 다른 것들을 자꾸 내세워요. 왜냐하면 무슨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이 높다든가 이건 사실 그러면은 국회의 존재 의미랄까 이런 걸 좀 뭐 다른 이야기거든요. 여론조사 높으면 여론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다 이건 뭐 우리 코멘테이터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정부 당사자 또 여당의 그 책임자들이 그걸 가지고 야당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통과시켜달라고 하자면은 또 나중에 역지사지 반대의 경우가 생기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화법의 문제, 설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 어떤 기준과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걸 자존심 싸움과 체면 싸움으로 가지 말고 솔직히 잘못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또 약간의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완전히 국회 표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면서 또 국회 청문 보고서를 요청하고 하는 이런 조금 우리 그 헌법상이나 국법상의 이런 제도적 미비점도 있거든요. 이래서 이런 부분도 논의를 통해서 또 검증 시스템에 대한 걸 해나가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상호 합의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체면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건 뭐 내로남불처럼 정말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불이 딱 되는 바람에 모두가 자존심이 다 상하게 되는 이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사실 초기에 이렇게 번지지 않았어도 될 것들을 이렇게 번지게 했다는 점에서는 난 정부 여당에서 조금 좀 미숙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죠. 이런 지지율이 또 자신감을 보태고 해서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또 확신을 아마 심어주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지지율량은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또 최초에 지금 현재 대통령의 득표율이 41%였고 예. 여당의 의석수가 국회에 40%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 현실에 협치를 하려면은 또 현재 국회가 완전히 다른 국회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이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국회입니다. 탄핵에서 234표라는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그중에 상당수는 지금 한국당 의원들도 거의 뭐 과반 이상이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에 기여한 의원들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 국회와 정부가 서로 다른
완전히 뭐 적폐고 한쪽은 새로운 세력 이런 게 아니거든요. 서로가 협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탄핵을 거치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어떤 정부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정치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점에서 보다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아쉽고요. 그런 것들이 어긋나는 바람에 사실 인사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초기에 어긋나게 되는 이런 사태로 번져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 상황을 보면서 한 두세 가지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문화적 측면. 과거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 국회가 독재 반독재의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예. 뭐 야당은 무조건 흠집 내기식으로 같은 지목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측면은 좀 지양돼야 될 것 같다.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도덕성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를 역량을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객관적인 시스템 강화를 좀 하면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인사라고 하는 것 가지고 초기 정부를 좀 빚내야 되다. 이런 대결 구도보다는 정말 어느 정부가 들었었던 간에 그 정부가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된 공직자를 내보낼 것이냐 아닐 거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하는 어떤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제도적인 측면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질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항목도 많고 예. 자필도 많고 이 후보가 그 과거에 어느 여행지로 여행을 갔느냐 그 사람이 사는 주변 사람까지 탐문할 정도의 깊이 있는 사전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가깝게 지냈고 최근에 여행지는 어디였느냐 왜 갔느냐까지 깊이 있게 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냥 마킹 몇 개 하는 정도로 검증해갖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참에 정말 좀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요. 초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벌써 안경환 후보와 관련해서 진실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안경환 후보는 나는 이미 사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청와대에 얘기했다. 우리는 그런 것까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청와대가 어차피 안경환 후보는 이미 다 지나간 부분이지만 다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놓고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검토한 자료를 다 의원들한테 다 줍니다. 예. 그만큼 그 공직이 누가 되든 간에 국민을 위한 공직이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하거든요. 우리는 서로 주지 않고 몇 장 주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문화와 제도 모두에 있어서 다시 패러다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인사검증 시스템의 개선점까지 두 분에게 좀 이야기를 들었고 이번에 좀 야당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후보 등록이 어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조금 전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이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도 했는데 일단 좀 3파전 양상으로 좀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3파전 양상입니다만은 뭐 사실은 며칠 전만 하더라도 홍준표 전 후보께서 나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 나는 아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대충 언론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본인이 출마하실 것 같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변수야 왜 없겠습니까만 지금으로 봐서는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대변인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후보가 스스로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짐이거든요.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10%입니다. 어떤 때는 10%도 아래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수 정당이 어려웠던 적이 없는데 이 정당을 혁신하겠다는 게 오늘 홍준표 후보의 그 출마의 변이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얼마나 혁신할 수 있을지, 이 당 체질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무력 과문과 그리고 지금 이 한국당이 지난 그 한나라당을 거치면서 대선을 두 번에 연이어 성공했습니다만 친박 친이라는 아주 그 골깊은 또 분쟁의 내부 당내 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기대도 상당히 떨어진 상황에서 그 기대를 어떻게 살리면서 어떻게 새로운 당 혁신을 보수의 혁신을 이룰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일정하게 그동안 침체했던 당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역대 대선 후보 중에 보수 후보당 중에서 또 사실 최고 낮은 거거든요. 이게 물론 그 지형이 쉽지 않은 지형이었고 그나마 홍준표 후보였으니까 그만큼 했다지만 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그 스타일에 대해서 특히 말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또 그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10%대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한국당의 지지율을
국민에 대한 기대를 다시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 세 후보 모두 살려내야 되는데 이번 경선에서 토론을 통해서 또 전국 투어를 통해서 얼마나 그걸 살려낼 수 있을지 이 세 후보다 모두가 무거운 짐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국면에서 지금 국민들의 눈길이 싸늘하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후보였는데 후보로서 다시 당권 도전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당 내에 있던 이런 친박에 대한 공격을 또 계속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 저 한국당의 그 경선 구도는 7대 3입니다. 7대는 당원이고 3은 여론조사인데 역시 그 친박 조직 세력이 또 막강하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마 이 한국당의 그 경선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른정당 이야기를 좀 짧게 하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6일 날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데 네. 바른정당의 이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를 좀 짧게 짚어주신다면. 제일 아쉬운 점이 이제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집단 지도 체제죠. 그래서 예.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분리하지 않는데 이 5분이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집약해낼 만한 홍준표만한 스타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들이 있고요. 실제로 오히려 김용태라든지 김세영 같은 조금 더 차세대 리더로서 부각되는 후보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모바일 투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얼마나 흥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 어제부터 이제 17일부터 광주로부터 첫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만 예. 사실은 정책 비전 중심의 토론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만은 얼마나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 정책 비전을 통해서 그 바른당에서는 이제 중진 대신에 비교적 신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신진들이 바른당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또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특히 새로운 정책 능력을 보여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 성패를 가르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또 최영두 전 국회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